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우리 아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벌금 형식으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했어요? 가산세라고 했죠? 자, 우리 가산세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가산세는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 단어만 나오면 돼요. 무슨 단어? 의무.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 대신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려고 붙이는 건데, 자,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가산세는 뭘로 하느냐? 그 세목으로 합니다. 그 세목으로. 두 번째는 해당 세금을 감면을 한대요. 그러면 그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취득을 했어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안 하면 뭐가 추가돼요? 가산세가 추가돼요. 그래서 다시 취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누가? 정부가. 그래서 뭘 보냅니까? 고지서를 보냅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더해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산세의 역할은 뭐냐면 협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 나오는데 가산세까지 추가하면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했으면 얼마에 끝내줄게? 100만 원에 끝내줄게. 근데 그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 더 부과시킬 거야. 그러니까 더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해. 즉 의무를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이 뭐냐면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그 회초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회초리. 그러니까 집에 회초리가 옛날에 있었죠. 근데 회초리는 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협박하려고 필요한 거지 때리려고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회초리가? 회초리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맛보기로 한두 대는 맞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걸 계속적으로 하면 그건 폭력인 거고. 그럼 이제 회초리만 걸어놔도 애들이 어떻습니까? 아, 내가 공부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하면 맞을 수 있겠구나. 아프니까 나는 제대로 해야지. 이걸 안 맞으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협박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협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무시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무단횡단 하세요, 안 하세요? 진짜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해보셨죠, 한 번은? 근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 나 지금 추운데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차도 안 와. 뭐 새벽 한 3시 됐어요. 차도 안 다녀요. 그러면 그냥 무단횡단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대부분은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합니다. 네. 그러다가 걸리면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걸리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죠. 있든 없든 간에. 아니, 나만 죽으면 상관이 없어. 그 무단횡단 한 사람만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요. 벌금 해봤자 뭐 한 5만 원, 6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낸다고 해서 뭐 가세가 기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무단횡단하고 뭐 법도 많이 위반하지만 이게 협박의 목적이 되려면 금액이 좀 높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단횡단하다 걸린다 1억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할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예요. 걸리면은 아마 필사적으로 도망갈걸요? 그렇죠? 네.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뭐 징역 5년 아니면 벌금 뭐 10억 이렇게 때려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런 식으로 법률이 운영이 된다면
자녀들이 아마 아빠가 운전 자주 한다고 하면 핸들 뽑아볼 거예요. 어디 가세요? 술 마시러 알았어요. 그럼 핸들 뽑아버릴걸요?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차도 나온다고 하던데, 핸들을 딱 잡으면 그 핸들에서 그 음주 측정이 되나 봐요. 이거 혈액에서. 핸들이 안 돌아간대요. 뭐 이제 이런 차들도 이제 나온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그때 한번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가산세 역할이 뭔지는 아시겠죠? 협박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까? 저는 넌센스나 이런 문제 없어요. 아주 정직한 문제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자, 그럼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맥주에다가 뭘 부어야 맥주의 양이 늘어나요? 그렇죠. 만약에 맥주에다가 소주를 부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맥주가 아니죠? 소맥이죠? 짜장면의 양을 늘리려면 뭘 해야 돼요? 에? 짜장면을 한 그릇 더 시키면 돼요. 만약에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 뭐가 돼요? 짬짜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짬짜면은 그 붓는 게 아니라 그냥 칸 나눠서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그냥 개밥이에요. 아, 못 먹지는 않아요. 먹긴 해요. 그냥 비 상하는 거지. 먹기는 해요. 굶어봐요. 한 달째 굶으면은 그것도 없어서 못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 나왔죠? 자,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늘어나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뭘로 해라? 해당 세목으로 해라. 그러니까 취득세. 자,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세금을 더해라.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이 뭐냐? 취득세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그렇죠. 등록면허세다. 소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소득세다. 그러면 세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뭐만 늘어난다? 금액만 늘어난다. 부담만 늘어난다. 자, 그래서 뭘로 해라? 해당 세목으로 해라. 그러니까 취득세면 그 취득세로 해라. 등록면허세면 그 등록면허세로 해라. 그 세목으로 해라. 자, 첫 번째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근데 그러면 요 앞에 붙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뒤에 내는 취득세는 잘못했으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됐나요? 근데 내가 취득한 행위가 법률상 50%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감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문제는 얘는요. 안 해줘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얘가 뭐라고 우기느냐? 나도 너랑 이름이 같으니 네가 감면되면 나도 감면해줘. 이런 식으로 우긴다고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까지 같이 감면해주면 제재의 효과가 사라지니까 그게 두 번째 줄 이야기. 그 세금이 감면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우겨요? 나 120만 원 나왔는데 50% 감면이면 6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왜 70만 원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120만 원 안에는 가산세가 있고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이 소리죠. 자, 이해하시겠죠? 두 가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산세는 뭘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려고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뭘로 가느냐? 그 세목으로 간다. 해당 세목으로 한다. 단 그 세금이 감면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가산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가산세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에 붙는 가산세가 있고 납부에 붙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시 신고는 두 개로 쪼갭니다. 아예 신고를 안 했으면 무슨 가산세? 무신고. 글자 그대로 무신고. 예.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러면 무신고, 과소신고 중에서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 무신고. 그래서 무신고가 좀 더 비싸고 과소신고가 좀 더 쌉니다. 그래서 무신고가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단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40%입니다.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으로 해서 40%. 됐죠?
자,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치면 40%. 10, 20, 40 됐어요?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다. 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지원가산세, 적게 납부해도 납부지원가산세. 그리고 이건 일수계산합니다. 일수계산에서 10만 분의 20입니다. 0.22%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쪽으로 칠판으로 잠깐 갈게요. 10만 분의 20이면 0.2%예요. 그죠? 어렵죠? 자, 100분의 2가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2가. 네? 아니, 몇 프로냐고요? 2%죠. 그러면 1000분의 2는 0.2%죠. 10,000분의 2는 0.02%죠. 그죠? 그러면 10만 분의 2는 0.002%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10만 분의 20이거든요. 0.002%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지금 따졌을 때 이건 일수계산합니다. 일수계산하면 10만 분의 20이니까 여기에서 하루에 10만 분의 20이에요. 그러면 10일이면 10,000분의 22가 되죠. 10일이면 100일이면 1000분의 22가 되죠. 100일이면 그죠? 그러면 1000일이면 100분의 22가 돼요. 1000일이면. 그러면 1000일이면 몇 프로예요? 22%라는 소리죠. 1000일. 그러면 1000일이면 몇 년? 3년.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프로 정도 돼요? 약 한 7% 정도 되겠죠. 7% 정도 되잖아요. 3, 7에 20일 하면 되니까 3년이니까 1년에 7% 정도 되니까 한 달에 1%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년에 약 7% 정도 되니까. 한 달이면 12달이니까. 한 달에 1%가 채 안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인데 이걸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1억에 20%에서 얼마? 2천만 원. 1억에 20%에서. 그리고 100일 만에 고지서가 왔습니다. 100일 만에. 이 사람이 이거 신고를 안 하고 나서 100일 만에 고지서가 왔다. 그러면은 100일치 계산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100일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100일이면은 몇 프로요? 1000일이 22%니까 100일은 2.2%잖아요. 그러면은 1억에 2.2%면 220만 원이죠. 맞잖아요. 네. 100일이면 1000일에 22%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1억 2,220만 원 나올 겁니다. 고지서에가. 자, 보세요. 신고를 안 하면 바로 20%가 붙어요. 납부를 안 하면 하루에 0.02%가 붙습니다. 여기 10만 분의 22가. 이게 훨씬 싸죠? 이게 훨씬 싸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왜 납부지원가산세가 훨씬 쌀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납부지원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한 3년 정도 안 냈다. 3년 정도 안 냈으면 22%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얘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면 한 달만 되더라도 1%가 채 안 나옵니다. 1%가 채 안 나오죠? 왜 이렇게 낮을까? 납부지원가산세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납부를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납부.
그렇죠. 돈이 없어서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의도적으로 안 낼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안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돈이 없는 건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드라마 보지 마세요. 마침 드라마 보면서 뭐 너는 돈 없는 게 죄야 뭐 어쩌고 이딴 거 보지 마세요.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 없는 건 이해해 드릴게요. 당신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해서 내세요. 한 달 지나서 내시더라도 1%를 채 안 붙이겠습니다. 그렇죠? 7을 12로 나누게 되면 약 한 0.7% 정도? 0.8% 정도 그 정도 떨어질 거예요. 이런 정도 떨어질 거니까 그 정도 해봤자 한 70만 원, 1억이면 한 70만 원, 6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되는데 신고는 뭐만 제출하면 돼요?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문제는 신고서 제출이 돈이 드는 행위냐고요. 안 들어요. 서류만 적으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무조건 20% 때리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세금 낼 돈이 없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신고는 해놓으시라고요. 20%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지 이래요. 그럼 무조건 20%가 붙고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서는 내놔야 이 가산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요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이자 형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붙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판단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뭐 이건 놔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교재 43페이지 가보세요. 교재 43페이지에 제일 위에 특징 나와 있죠. 자, 특징에서 보시면은 니은번하고 디귿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니은번 보시면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뭘로 한다? 취득세로 한다. 부교재 말고요. 기본서. 지금 기본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게 되면은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산세의 종류에서 기억번은 무신고니까 몇 프로? 20. 디귿번은 과소신고니까 10. 근데 니은하고 니을은 둘 다 사기니까 40. 사기 부정 나오면은 무신고 과소신고 관계없이 40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미음번은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A번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번. 그래서 10만 분의 22.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칠판 볼게요. 다시.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은 납세무가 성립이 됐고 뭐까지 됐어요? 확정까지 시켰어요. 성립, 확정. 신고냐, 결정이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가서 뭘 시켜야 돼요?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납세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가 딱 5개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납세무가 소멸되는 경우 납부 충당입니다. 그러니까 납부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세금을 뭐 한 거예요? 냈어요. 문제는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환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정부는 환급을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환급 금액이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은 환급 안 해주고 놔뒀다가 그 환급할 돈으로 거기를 채워요. 이걸 충당이라 그래요. 양아치예요. 그죠? 네, 되게 웃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문제는 이제 세금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가 되거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케이스인데
자, 취소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취소가 되면은 무효 사유가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거래가 돼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말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도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5개가 납세무가 뭐가 되는 사유다?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지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가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그러니까 납세자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납세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승계라고 하죠. 승계. 승계가 돼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납세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아시죠? 상속의 범위에는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뭣도 있어요? 빚도 상속이 돼요. 빚도. 그래서 만약에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상속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상속 포기를 안 하게 되면은 그대로 빚까지 상속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빚을 다 갚으셔야 돼요. 만약에 상속 재산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포기는 못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 뭘 정산을 해줘야 되느냐? 빚을 청산해줘야 되죠? 그게 귀찮으면 뭐 하시면 돼요? 한정상속이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한정상속을 받게 되면은 국가에서 상속 재산 중에서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재산 중에서 먼저 처리해주고 남은 돈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께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상속이 됐었을 때 만약에 빚이 많다. 그러면 포기를 하라 그랬는데 포기는 본인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많이.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자기 배우자분이 사업을 하다가 좀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망했어요. 그래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분들 있죠? 자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남아있으신 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식당 나가서 돈을 버시면서 자녀를 케어를 하고 하는데 상속 포기를 했어요, 본인은. 문제는 자녀를 상속 포기를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본인만 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이 자녀한테 간 거죠.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본인, 자녀, 본인하고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 본인의 형제분들은 알아서 하실 거고, 본인의 자녀까지는 다 상속 포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빚이 남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납세자가 죽는다고 해서 납세무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뭐가 된다? 승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다시 앞으로 좀 가서 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세무공무원한테는 딱 2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무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부과권이라 그래요. 부과권. 세금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냐?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정했으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세무공무원한테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리? 부과권.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징수권입니다. 이걸 남용하게 되면은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총수가 뭐 구속됐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한데 기업에서는 총수가 구속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세무조사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번 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발발발 기어요. 얼마가 터질지 몰라요.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보그룹 있었죠? 한보그룹 문 닫는데 딱 일주일 걸렸어요. 세무조사 맞고.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삼성도 죽어요. 국가에서 세무조사에서 때려버리면 삼성도 죽습니다. 물론 그걸 죽이고 나면은 그 파장 효과가 너무 크니까 못 건드는 거죠.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이고 국가 경제 전체가 다 떨어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게끔 막으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없애는 게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분명히 신고 납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왜 신고 납부를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돈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은 신고를 안 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정부가 뭐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세무조사를 해서 금액을 정해줘야 돼요. 아셨어요? 정하면 뭘 보내도록 돼 있느냐면 바로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통지서부터 보냅니다. 통지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으냐면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은 찍혀봤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오던가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다들? 통지서부터 와요, 통지서. 그죠? 통지서가 옵니다. 사진 찍혀서 온다고요. 꼭 보조석은 모자이크 처리 해놓고 와요. 아무도 안 타도. 네. 그래서 몇 번 도로에서 법정 그 규정 속도를 몇 킬로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밑에 뭐라고 적혀서 나올까요? 그렇죠. 이의제기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서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통지서인 거예요. 통지서. 그리고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이대로 뭐 하겠느냐? 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궁금하시면 한번 지켜보세요. 아셨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소득세 통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소득세 결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은 예전에 내가 뭐 한 게 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게 있다. 결정 통지서니까. 만약에 경정 통지서가 왔다. 그러면은 소득세를 뭐 했는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결정 통지서를 받아봤더니 예고 통지라고도 해요. 받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조만간 1억의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래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34년 전에 내가 소득세 신고 안 한 게 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난주에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먹은 반찬도 생각이 안 나는데 34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들춰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문제는 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34년 전에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따져야죠? 근데 무슨 근거로 따질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따질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00% 져요. 자, 뭐가 가능한지 아시겠어요? 조작이 가능하다고요.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죠. 없던 일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반박을 못하니까. 나 그때 가서 이런 적 없어. 자, 그러면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라고. 아니, 어떻게 확인을 해 주냐고요. 이게 남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무공무원인데 딱 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나 괴롭힌 놈이에요. 그럼 너 한번 죽어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세금 때릴 수가 있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만 이걸 부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건들지 마. 그걸 못 찾아낸 너희도 잘못이니까 너무 오래된 건 건들지 말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척기간이 기본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 안 지난 것은 건들 수 있어도 이미 5년이 지난 것은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척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 말은 이걸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 이걸 못 한다는 이야기죠? 못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안 내도 되는 거죠. 왜? 안 오니까. 이게 제척기간 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결정통지서라든지 경정통지서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딱 받아보면 일단 언제적 건지 보세요. 그래서 5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한 번은 가서 물어보세요. 제척기간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라고요. 세무공무원들이 이걸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문제는 받은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그냥 내고 앉아 있어요. 둘 다 더맨더머예요. 자, 내고 나서 돌려받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기 전에 뭐 하시라는 거예요? 물어는 보시라고요. 네. 아시겠죠? 실제로 이런 수업, 이걸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그 잘못된 결정통지서라든지 경정통지서 받으신 분들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나 큰일 났는데 세금 나왔으니까 내야지. 뭐 1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만 원 내고 있어요. 뭐 1억이다, 2억이다 그러면 한 번은 물어봤겠죠.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그냥 내고 앉아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고 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은 제척 기간 내에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으면은 합법적이죠?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고지서가 옵니다. 결정된 금액은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요 제척 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하느냐? 당연히 이걸 할 수 있는 시점부터.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무슨 기한 다음 날? 법정 기한 다음 날부터 가능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일까지 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내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건들 수가 없죠? 못 건들죠? 그게 법정 기한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월요일부터죠. 그 이야기라고요.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법정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법정 기한까지는 정부가 세금 계산하면 안 되죠? 세금 계산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법정 기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대신 재산세처럼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그렇죠. 성립하면 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성립일.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데요.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다? 그렇죠.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3년도 6월 1일 날 성립한 재산세나 종부세는 올해 고지서가 안 나왔어도 언제까지 나올 수 있다? 5년 더하면 2028년 5월 31일까지는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3년도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23년도인 올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안 나왔다? 그러면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는 나올 수 있다? 28년도 5월 31일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 확 찢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지서까지 왔어요. 근데 안 내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최고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하거나 이럴 수 있죠? 이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한다? 징수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징수할 수 없게끔 막아버려요. 이걸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랑 술 한잔 먹는데 술잔을 따라줬어요, 술을. 근데 이 친구가 안 먹어요. 계속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술잔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계속 짠을 했어요. 자, 한잔 하자. 알았어. 반잔만, 3분의 1만 살짝 먹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나는 계속 지금 한 병째 먹고 있는데 얘는 계속 찔끔찔끔 먹고 있어요. 물어보겠죠? 야, 너 오늘 별로 안 땡겨? 안 먹고 싶어? 그러면은, 안 먹고 싶어.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술을 따라줄게. 근데 네가 먹기 싫다면 안 줄 거야. 이거예요. 자, 우리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권리를 유지하려면 내가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걸 계속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그 권리를 가질 생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요. 없애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그 민법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케이스죠.
점유권에 대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내 부동산인데 남이 타인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타인이 점유를 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럼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하든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든가 해야 돼요. 근데 냅둬요. 그러면은 보세요. 제3자가 딱 봤을 때는 뭐라고 보일까요? 내 걸로 안 보여요. 그걸 쓰고 있는 사람 걸로 보여요. 법이 그렇게 본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 거라는 것을 그대로 제3자한테 보이려면 가서 뭐 해야 돼요? 이거 내 땅이야. 근데 네가 무단으로 점유했으니 나가. 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내 땅을 스스로 포기한 걸로 봐서 법적으로 포기를 시켜버려요. 이게 점유권에 대한 시효예요. 아시겠죠?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세무공무원한테 재산을 강탈해오라고 권리를 줬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생각이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야, 너 분명히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네 안 했지? 너 그럼 앞으로 하지 마. 막아버려요. 이걸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러면 징수권을 막으면 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지서가 안 오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안 내도 되죠? 그래서 납세무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징수권이 사라지는 게 좋을까요? 안 사라지는 게 좋을까요? 안 사라지는 게 좋겠죠? 그럼 안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수권이 안 사라지게 하려면 계속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라고요. 그럼 징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한테 밥상 차려놓고 밥까지 먹으라고 숟가락까지 쥐어줬는데 밥을 안 처먹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때리지 말고 줘. 왜 폭력을 쓰냐고요, 왜? 분명히 밥상까지 다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쥐어줘놓고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밥상 치우라고요. 그게 소멸시효라고요. 그래놓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너한테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너한테 줬는데 네가 안 처먹고 네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밥을 먹을 권리가 없어. 다음 밥 때까지 굶어. 그게 소멸시효라고요. 근데 밥상 못 치울 때가 있어요. 한 숟갈 두고 방 앞바퀴 뺑 돌고 와서 또 한 숟갈 두고 나서 방 앞바퀴 뺑 돌고 와서 이 짓거리를 합니다. 짜증은 엄청 나는데 밥상은 못 치워요. 그죠? 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그걸 중단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근데 일주일이 돼도 안 보여, 2주일이 돼도 안 보여, 한 달째 안 보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 뭐라고요? 잊어요? 한 달째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포기했나 보다. 안 하려고 하나 보다. 그게 소멸시효 개념이라고요. 근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계속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는 아니에요.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공부가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개념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를 제척기간은 과거입니다. 과거 언제까지 사건을 건들 수 있을까? 그래서 주어진 제척기간이 아직 만료라는 말은 끝났던 소리죠? 끝나기 전 사건이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무조사를 해서 금액을 정해줄 수 있다. 하지만은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건이라면 건들지 말아라. 아셨죠? 그래서 이게 과거니까 무슨 글자를 써요? 기간자를 써요. 그러면 결정을 했으면 뭘 보낼까요? 고지서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에 뭐가 있어요? 납기가 있어요. 납부기한을 줄여서 납기라 그래요. 근데 이때까지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안 내요. 안 내면 다시 고지서 보낼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안 보내요. 여기서부터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가 하루가 진행된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고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권이 뭐가 되고 있는 중이다?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시효라 그래요. 시간이 계속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징수할 수 있는 시간적 효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시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요. 진행. 썩어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사용 불가능하겠죠? 이걸 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인 거죠. 그러면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징수권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완성되기 전에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그러면은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 안 보였어요? 보였죠? 그러면 완성이 안 되고 중단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승계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일 재수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소멸시효도 5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안 냈어요. 안 냈는데 1년이 돼도 고지서가 안 와. 2년이 돼도 안 와. 3년이 돼도 안 와. 4년이 돼도 안 와요. 이제 좀만 버티면 돼요. 근데 4년 11개월 29일 만에 와요. 그럼 다시 5년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세무사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고지서를 보냈는데 안 내죠? 뭐 다시 고지서를 언제 보내느냐? 다음날 바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2, 3개월 후에 보내거나 1, 2년 후에 보내요. 왜? 이때부터 뭐가 쌓여가기 시작해요? 이자가 쌓여가기 시작하죠. 이자 꽉꽉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내세요. 아셨죠? 혹시라도 궁금하면 안 내보고 버티시던가. 대신 안 내고 버티실 거면 고지서상 금액이 뭐 한 몇천 원 되는 거 그냥 그런 거나 버티시지. 몇 억 되는 거 그런 거 버티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의 차이, 기준점은 이거예요. 아직 얘가 안 왔어요. 얘가 안 왔으면 제척기간이에요. 근데 얘가 이미 왔어요. 한 번이라도.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고지서상 납부기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제척기간 내에 결정을 해라. 만약에 제척기간이 끝나버린 것들은 결정할 수 없다. 됐나요? 그리고 결정을 한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고지서를 계속적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더 이상 고지서 등은 발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납세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됐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국가에서 징수권을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중단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척기간은 몇 년이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것은 5년을 기본으로 하되 7년짜리하고 10년짜리를 외우세요. 올해 시험제도 나왔던네요. 네. 자, 그래서 10년짜리는 어떤 경우냐? 사기부정일 때. 7년짜리는 무신고일 때. 나머지는 무조건 사기부정이나 무신고 빼고는 다 몇 년? 5년입니다. 별말이 없으면 5년. 됐어요? 네, 딱 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제가 다운계약서 쓴 게 있는데 3년 전에 다운계약서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별 소리가 없으니까 괜찮겠죠? 라고 물어봐요. 안 괜찮아요. 다운계약서는 사기니까 3년 지났으면 아직 7년 남았다고요. 그때까지는 발 뻗고 자지 마세요. 그 이야기예요. 걸리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안 걸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네. 자, 할 수 있겠죠? 5, 70. 물론 15년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무조건 5년이 기본입니다. 5년을 기본으로 하되 10년짜리가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10년짜리가 지방세는 5천만 원 있을 때,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언제든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기간까지 만약에 징수권을 한 번이라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완성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기는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고 제척 기간은 얼마냐가 아니고 왜?
왜 여기는 금액이 아닌지 아시겠어요? 아직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금액이 나온 상태니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척기간은 뭐 하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간인데 5년, 7년, 10년을 기본으로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나 부정은 10년. 그리고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은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언제부터다?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다.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기한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성립일부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징수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5년을 기본으로 하되 금액에 따라서 10년짜리가 있다. 5천만 원이냐 5억이냐. 그리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냐. 그 고지서상 납부기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위에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됐나요? 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중단은 어디에서만 존재한다? 소멸시효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인데 뭐 하면 되느냐? 징수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래서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라고요. 돈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중단되고 다시 시작한다. 다시. 4년 11개월 만에 고지가 됐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중단된 날로부터 해서 다시 5년이 시작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로 잠깐 가볼게요. 기본서. 자, 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납세의무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거기에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핵심해 보세요. 납세의무 소멸 사유 5개 나와 있죠? 요거 무조건 암기하시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죠. 다음 장 넘겨보게 되면은 지방세 제척기간 나와 있고 국세 제척기간 나와 있는데, 나와 있죠? 네. 자, 지방세 제척기간에서 1번 보세요. 사기 부정은 몇 년?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몇 년? 7년입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게요.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몇 년? 5년. 2번, 3번, 4번은 지금 배울 내용 아니니까 놔두고. 자, 국세의 제척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국세에서 보시면 사기 부정은 몇 년?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제가 딱 체크한 것만 보세요. 나머지 건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징수권의 다시 왼쪽으로 가서 제척기간 기산일을 볼게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세금은 언제부터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근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외의 지방세. 그러니까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지방세죠? 이건 언제부터? 성립일부터.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언제부터? 성립일부터.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됐어요?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멸시효가 나와 있는데, 자, 소멸시효 표를 보세요. 5년을 기본으로 하되 10년짜리가 있다.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입니다. 국세랑 지방세가 딱 그 10분의 1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죠? 네. 이 정도 딱 차이가 나는데 그게 원래 총액으로 따졌을 때 국세 지방세 차이예요. 총액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 자, 양가로 3번에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냐? 동그라미 2번만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납세 고지에 따른 납부기 한 다음 날부터다. 자, 고지에 따른 납부기 한 다음 날. 고지서상 납부기 한 다음 날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에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뭐 하면 되느냐? 동그라미 2번에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돈 달라고 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보였으니까 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되고, 다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다시 뭐 한다? 새로 진행한다. 새로. 체크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뭐 한다 그랬어요? 압류한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압류까지 했는데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진행 절차에서 매각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각대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배우셔야 돼요. 민법이라든지.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체납이 돼서 매각이 되면 이게 꼭 체납이라는 게 세금 체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빚을 안 갚아서 매각이 되거나 뭐 세입자들의 돈을 안 줘서 매각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됐었을 때 법원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 배당 신청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요. 채권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채권자의 범위에는 은행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뭐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 보냅니다. 확인되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입니다. 그걸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이 끝나면 이 사람들을 다 불러요. 배당 신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돈을 나눠주는데 채권자가 두 명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등기가 된 채권자들이 있어요. 이걸 담보 채권자라 그래요. 또 한 사람은 그냥 등기 없이 단순 채권자들이 있어요. 이걸 일반 채권자들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담보 채권자하고 일반 채권자하고 누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담보 채권자가 우선입니다. 자, 담보 채권자들 들어오시고 일반 채권자들 나가세요. 됐어요? 그냥 한번 상상을 하자고요. 자, 담보 채권자들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담보 채권자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담보 채권자들 사이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날짜 순대로 정해요. 자, 날짜 제일 빠른 사람부터 여기 줄 서세요 이래요. 그래서 나온 돈 나눠줍니다. 그리고 끊기면 그대로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더 부를 거예요. 조세 채권자들을 부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무서라든지 지자체를 부를 겁니다. 그러면 조세 채권은 담보 채권일까, 일반 채권일까?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담보 채권입니다. 유일하게 조세는 등기부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담보 채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자들도 들어오라 그래서 날짜 순대로 세운 다음에 섞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있죠. 둘이는 누가 우선? 날짜 우선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날짜 순대로 세우고 날짜 순대로 세워서 섞어버린다니까요. 날짜 순이에요. 날짜 순.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의 날짜가 빠르면 세금이 빨라요. 세금이 먼저 가져가요. 담보 채권자의 날짜가 빠르면 담보 채권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담보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다투느냐? 세금하고 다퉈요. 세금하고. 문제는 세금은 등기부에 표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법으로 날짜를 정해줬어요. 그걸 무슨 날이라 그래요? 법정기일이라 그래요. 아시겠나요? 법으로 날짜를 정해줬어요. 이 날을 날짜로 해라. 대신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날짜가 나와 있죠? 그걸 설정일자라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법정기일 후에. 그러면 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못한다? 우선합니다. 반대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조세는
저당권에 우선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순대로 간다? 날짜 순대로 갑니다. 물론 날짜에 관계없이 무엇보다는 항상 우선하느냐면 날짜에 관계없이 무엇보다 항상 우선하느냐면 공과금 등보다는 항상 우선합니다. 그래서 공과금이나 일반 채권보다는 세금이 항상 우선이에요. 대신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 따진다? 날짜 따진다. 날짜.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조세가 우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누가 우선? 저당권이 우선.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날짜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되는 조세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어떤 세금이 있느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다 뭐 하는 세금?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 이 세금들은 저당권보다 날짜가 늦어도 우선 징수돼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게요.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마 당해세라고 배울 수도 있어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무조건 우선은 아니죠? 제일 1순위가 뭐예요? 매각비용. 아까 체납처분비.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매각할 때 공짜로 안 해줘요. 돈 들거든요. 그거부터 징수해 갑니다. 그리고 돈이 나오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날짜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산세, 종부세 이것부터 먼저 챙겨갑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담보채권자하고 조세채권자들이 이제 날짜를 다퉈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날짜를 다퉈라. 됐어요? 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날짜를 다퉈라.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날짜를 다툴 필요 없다. 무조건 우선 징수다. 문제 풀 때 딱 요딴 식으로만 풀면 다 풀려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랄인 거지. 공부가 조금 되고 정립이 되면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풀어낼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 세금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제 조금 적응되면은 제가 앞자만 따서 재종상징이라고 할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근데 왜 제가 지금 재종상징이라고 안 하느냐면 재산세, 재는 재산세인 줄 알아요. 상은 상속세인지 알고 증은 증여세인지 아는데 종이 문제예요. 종은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험에서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그럼 또 종에만 동그라미 치고 얘도 여기야.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여기에 들어와요. 여기에.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셔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 기본서는 지금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 그 지금 표거든요. 요 표가 이 그림상에 지금 몇 순위에 들어오는 거냐면 3순위에 들어와 있는 거. 날짜에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되는 것들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봐보세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느냐.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됐어요? 55페이지 제일 밑에 예제 문제. 기본서. 자,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그럼 보세요.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한글 문제. 세금이 우선, 저당권이 우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세금이고 얘는 글자 그대로 저당권입니다. 근데 누가 날짜가 빨라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느냐? 이 상태인데 쭉 가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되는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분명히 누가 날짜가 빠른데 저당권이 날짜가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보다 우선되는 징수가 뭐냐 찾으라고요. 쉽게 말하면 3순위 찾으라고요. 그죠? 그 말은 신고하는 세금은 버리란 소리예요.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교육세가 나왔는데 어디에 부과됐대요? 취득세 부과됐으니까 취득세 따라가면 돼요. 그럼 취득세가 신고하는 세금, 결정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 세 번째 등록면허세는요. 신고하는 세금. 네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요. 신고하는 세금. 소득세니까.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요건 결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고하는 세금을 찾아야 돼요? 결정하는 세금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 나오잖아요. 문제가 이딴 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개념만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배워 나가실 거고, 요 총론 부분은 지금 11월, 12월 과정에서만 진행을 할 거예요. 1월 달부터는 이제 총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월 달부터 다시 수업을 들을 때는 총론 부분을 꼭 한번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들을. 그래야 본수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수월해지니까.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1, 2월 달부터 혹시라도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총론은 미리 듣고 오시라고 하세요. 1, 2월 달부터는 못 해드려요. 못 해드리고 이제 취득세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이 없으면 취득세 들어가도 너무 어려워요.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일일학습 문제 나눠드렸죠? 네, 간단하게 지금 나머지 부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해설 강의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